오늘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움직이는 아바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성형 AI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타 테스트 중인 잼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실사화한 영상입니다. 이런 아바타 프로그램들이 더 발전을 하면 실사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진화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유명 셀럽들의 사진을 기초로 이런 아바타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들면 별별 조작이 다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식당의 세계적인 팝스타인 케이티 페리가 다녀갔다고 구라를 치고 영상을 만들어 스크린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AI가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방법은 하루빨리 AI와 친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의 중요 맥점을 검토해 보면서 대세 변곡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차트입니다. 이게 권리락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상승 이후 길고 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끝에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캔들인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돌파가 나올까요? 여기서 밀릴까요? 전고점이 형성될 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상황에서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하락 추세 끝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며 전고 라인까지 한 방에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거래량으로 보아도 이전 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만 남겨놓고 다른 표시들을 지워보겠습니다. 딱 이 상태에서 차트를 보고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지만 하락 추세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떴네. 이건 100% 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감을 잡고 바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시세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캔들인지 다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상승 반전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동시에 돌파 직전에 나오는 큰 오빠 캔들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 이후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급한 것은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1선의 하락 각도와 상관없이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그냥 유통 주식수가 증가한 것뿐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2배 더 갖게 되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한 주식들의 이면에 숨겨진 호재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무상증자한 주식이 급등세를 보일 것 같으면 바로 따라 붙어야 합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하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놓치지 말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큰 눌림 없이 엠벨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더 패턴은 21선을 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파이더 패턴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21선이 깨지는 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하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졌습니다. 기준선을 살짝 깨고 나서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큰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이런 맥점들을 탁탁 잡아낼 줄 알게 된다면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이후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모두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자리이면서 모두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할 때 도지형 캔들들이 떴습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것,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때 타점을 잡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스윙 매매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 캔들을 분석하고 이평선을 분석하고 여러 보조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길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기준선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기준선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기준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 구간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박스권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 하나를 돌파하고 나서 전고 라인에서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일단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래 꼬리로 121선을 터치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나오길 기다려봐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급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캔들은 도지형 캔들입니다. 그런데 도지형 캔들보다 이 큰 오빠 캔들이 더 확실한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유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유턴을 할 때 뜨는 캔들이 도지형 캔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추격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유턴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차가 빙글 돌 정도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캔들이 바로 큰오빠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후 상승세가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겠지요.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이 큰 오빠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큰 오빠 캔들의 위력입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 꼬리로 장기 이평선이나 기준선 혹은 저지발을 터치하는 것이 좋은 신호가 된다. 또한 하락 추세 끝에 도지형 캔들이 상승 반전에 좋은 신호가 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는 바로 큰오빠 캔들이다. 주포의 의도 아니면 시황에 따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주로 이런 캔들이 뜬다.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전고 돌파가 나오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가 맞물려 들어가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시황을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하고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런 대시세 종목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내면 됩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세가 좋을 때는 21선을 깨지 않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공부를 통해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잘 잡아놓으면 이런 대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이런 종목들이 최소 30-40개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 잡으면 1년 농사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의 철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저도 이 시장에 입성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선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지만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던 경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률의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경기 선행 지수나 제조업 지수가 떨어져도 미국의 경기는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비제조업 분야의 IT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준하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나서 낮은 금리 때문에 이 지표도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정말 열불이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개인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마구잡이로 건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도 부도 직전이거나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때문입니다. 실상 남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 PF에 대한 견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상한 등 갖가지 규제가 이뤄지는데 반해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돈을 퍼주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금리나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너무도 복잡한 함수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야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바닥입니다. 오늘도 공부, 내일도 공부,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트레이더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들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풍토나 주식시장의 생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정치하는 놈들은 밥 처먹고 뭐하는 놈들인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앉아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이 새끼들이야말로 진짜 밥버러지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골에 짱 박혀서 지필에 몰두하게 되면 김지아 시인의 오적을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 제1의 공공의 적이 바로 공무원 새끼들입니다. 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급 공무원일수록 청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밥버러지 고급 공무원 새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들 뱃돼지 불리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기본적인 세율도 모르는 기재부 장차관 같은 기생충 새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열이 받네요. 결론은 공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급등을 먹기 위해서는 대세 변곡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매매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매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트 분석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차트 분석이 필요하기에 조금씩 추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지표는 테마선입니다. HTS에서 지표 추가 메뉴에서 TEMA라고 치면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간략하게만 소개하자면 20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하던 역할을 이 선 하나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20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차트에서 지우고 이 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테마선도 10일 테마선을 쓸 수도 있고 20일 테마선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 개를 병행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일 테마선 딱 하나만 써서 매매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테마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21선과 기준선을 지우고 테마선을 붉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대신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트 앞으로 가서 이 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권리락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차트 상황입니다. 매매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매매법과 동일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이 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매수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들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그럼 21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1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선보다 주가 변동에 약간 둔감합니다. 21선이 진폭이 있는 구간에서도 이 선은 완만하게 전체적인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테마선 매매법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하면서 등장한 큰 오빠 캔들이 대세 변곡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테마선 매매법으로도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눌림이 나올 때 기가 막히게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마치 공중부양선처럼 이 선이 지지선 역할도 하고 저항선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돌파 매매이고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에서 매도 타점은 10일 테마선을 같이 써서 데드크로스 지점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하늘색 엠벨선을 이용해 매도 타점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혹은 21선이 깨어질 때 매도 타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엠벨선이 깨어지더라도 21선이 살아있으면 더 버텨보다가 21선이 무너질 때 매도하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이 테마선은 21선보다 둔감하게 주가의 흐름을 표현하기에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좋으나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매도 타점은 다른 방식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저지발을 활용해도 되고 61선 차트에서 공중 부양선을 활용해도 됩니다. 여하튼 이 선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매수 타점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 대신 이 선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활용도를 보신 후에 일목균형표 기준선보다 더 낮다고 생각이 되면 이 선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선을 돌파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선을 돌파했지만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바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마선 매매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테마선을 저지바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이 저지바를 돌파할 때 깔짝깔짝대는 돌파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확실한 돌파가 나와야 좋은 타점이 됩니다. 또한 이 테마선을 돌파한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락 추세 끝에 뜬 큰 오빠 캔들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121선과 테마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두 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0일 테마선은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들어진 선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지점은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돌파가 나오면 힘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트를 좀 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찬찬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은 완만하고 느리게 주가의 흐름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상승, 보합, 상승의 과정이 아주 완만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과 비교해서는 좀 더 빠르게 주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마선과 121선이 중첩되어 있다가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 테마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리가 241선과 121선이 중첩되어 있다가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짜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신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자리에서는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통장에 따로 꽉 쥐고 있는 본 시드를 주식 계좌로 이동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30분봉 차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익 매매 관점에서 이런 대세 변곡점이 보일 때마다 많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본시드를 느리지 않고 꾹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런 대세 변곡점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 후 단주로 10번 이상 성공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전 검증이 되고 나서 시드를 늘리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깡통을 찬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자만이라는 놈이라고 합니다. 늘 겸손하게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시며 꾸준히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대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큰 눌림 없이 엠벨선을 따라가는 패턴입니다. 이 캔들도 대시세의 초입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최초로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대시세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한 테마선에 대해 여러 차트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역시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테마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마선 돌파가 나온 자리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지만 크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의 상단을 뚫어야 확실히 추세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단기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작은 추세선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범위에서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21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테마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테마선 매매법에 따르면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확신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밑으로 흘러버렸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시 얻게 됩니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121선의 중요성이 그것입니다. 121선이 상방으로 꺾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121선 돌파가 나와야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마선 매매를 할 때도 테마선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먼저 추세가 상방으로 확실하게 전환된 것을 확인한 후에 테마선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121선 돌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큰 오빠 캔들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지만 결국 121선 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1선이 상방 추세이고 특히 테마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게다가 테마선이 121선을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보조 지표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RSI에서 확실하게 중심선 위로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RMI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OBV 보조 지표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이면서 상승 추세에서 기준봉이 되는 캔들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다음 돌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지바 하나를 더 돌파한 후 다음 저지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까요? 여기서 밀릴까요? 상대적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 돌파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거래량입니다. 돌파가 나온다 할지라도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테마선을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테마선 매매법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지점에서 테마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신호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과 테마선 터치가 그것입니다. 눌림목 매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점이 되는 자리들을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을 추세선으로 활용해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마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인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신 후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테마선이 확실하게 꺾이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각각의 트레이더마다 추세선으로 활용하는 여러 선들이 존재한다. 21선을 추세선으로 쓰는 트레이더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성향이 강하다. 61선을 추세선으로 쓰는 트레이더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121선과 241선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트레이더는 대세변복점을 노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단기 및 중장기 관점에서 모두 추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이 바로 테마선이다. 테마선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테마선을 돌파할 때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테마선을 추세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보조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테마선을 추세선으로 활용하되 다른 보조지표나 캔들 매매법을 병행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매매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대로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깔고 그에 덧붙여 이 테마선 매매법도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테마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두 선 중 어느 선이 더 좋은지는 개개인의 성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큰 언니 캔들이 떴네요. 숨도 쉬지 말고 탈출해야 합니다. 큰 오빠 캔들은 상승세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반대로 큰 언니 캔들은 하락 추세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쌍바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돌파가 나왔으나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위의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갑게도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돌파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짜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돌파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큰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전 음봉들을 한 방에 잡아먹으며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테마선이 미세하지만 상방으로 꺾여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테마선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수평을 이루거나 혹은 상승 추세일 때 테마선 돌파가 나온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또 큰 언니 캔들이 떴네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종목을 고를 때 시황에 맞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차트의 시점이 23년도입니다. 이때 전력 문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여력이 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차비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도 보입니다만 세력들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살짝 반등을 시켜놓고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물량을 던져버리고 빠지는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아직입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이 웅덩이를 벗어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식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마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 모두 상승 반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초입을 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좋은 타점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아래 꼬리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상승 반전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주가는 음봉들이 출현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테마선은 반대로 상승 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마선의 특징입니다.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선을 잘만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이 시장에서 고수로 거듭나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조정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또 큰언니 캔들이 후 줄줄 흘러버렸네요. 줄줄 흘러내린 정도가 아니라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 종목에 큰 악재가 터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로 개통 설계를 할 수 있는 원전 설계 관련 기업입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해체까지 다 하는 기업입니다. 대형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SMR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설계 및 해체, 원전의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안전성 평가 등의 노하우를 두루 축적한 기업입니다. 23년 기준 매출은 5,452억 원, 영업이익은 286억 원이었으나 24년의 매출은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403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대에서 6% 이상으로 급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이 이러한 급락이 나온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국내 대표적 원자력 발전 EPC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핵심 부서인 원자로 설계개발본부가 대전에서 김천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 한전기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얼핏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답이 간단하다. 한전기술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있던 본사를 경북 김천역 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원자로 설계개발본부는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했다. 원전 설계 관련 시험 및 인증 등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카이스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등 원자력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김천 지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이기주의로 강제 이전이 졸속 추진되면서 한전기술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전과 관련 한전기술 노조는 원자력 연구개발 R&D 생태계가 와해되고 근로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원자력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면서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기술 노동조합과 22일 대전시의회에서 원설본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전기술 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경북 김천으로 근무지 강제 이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임직원 약 350명 및 가족 1000여 명의 정주 여건도 위협받고 있다며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이 유출됨에 따라 핵심 기술력, 원자력 안전 기반, 해외 원전 수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요구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대전 원설본부 직원 전원을 김천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324명이 근무 중인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개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원설본부는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일부 인력이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강제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보고 있으면 쥐새끼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듯 졸속 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 사업에 대한 연구나 고려 없이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본사를 김천으로 옮긴 놈들을 보고 있으면 쥐새끼들이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인 원설본부라도 대전에 남아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배경에서 뉴스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급락에 대한 배경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오빠 캔들이 떴네요.
급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항시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악재로 급락이 나온 주가는 그 종목의 탄탄한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있다면 다시 반등하기 마련이다. 그 반등의 초입을 잡는 것이 주식 고수들이 늘 노리는 타점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1,816억 원 규모 원자로 개통 설계 용역 계약, 원전의 드론 공격 방어 체계 만들 계획, 유닛 테스트와 620억 원 ESS 공사 수주 등 호재 뉴스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급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악재와 호재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락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좋은 타점입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좋은 타점입니다. 오늘 상황은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돌파가 나올지 저항 라인에서 밀릴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테마선이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테마선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